파리의 하늘 아래 아들과 함께 3000일은 에쿠니 가오리와 함께 쓴 냉정과 열정 사이, 공지영 작가와 함께 쓴 사랑 후에 오는 것들로 알려진 츠지 히토나리의 에세이 작품이다. 그는 소설, 에세이 등을 펴낸 작가이자 밴드의 보컬리스트, 그리고 일본의 프로레슬러 영웅인 안토니오 이노키가 분한 아카시아의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러브레터의 주인공이던 나카야마 미오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여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되었다. 실로 파란만장한 삶이다. 그리고 이 책은 프랑스 파리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아들과 함께 보냈던 당시의 에피소드들을 엮은 에세이며 아빠인 츠지와 아들이 서로의 마음을 건강히 돌봐주는 이야기이다. 벌써 옛일처럼 느껴지는 팬데믹, 그 사이 츠지도 아들과 함께 상처를 어루만지며 돈독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에너지와 이유, 목표, 사람을 대하는 마음, 사랑, 방황 등 여러 가지를 깨우치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마치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이 아들과 함께 역사를 읽어낸 것으로 보인다. 나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블루를 통해 츠지 히토나리를 알게 되었고 로쏘는 유난히도 집중이 힘들어 읽기를 중단하였다. 냉정과 열정 사이는 블루와 로쏘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출판되었는데 블루는 준세이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로쏘는 아오이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러브스토리이다. 20대 초반에 어렸던 때여서인지 당시의 세대상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상대방인 아오이의 입장과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고되고 힘들었다는 기억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츠지 히토나리의 글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그는 글을 맛있게 잘 쓴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어려운 어휘 없이 쉽게 쓴다. 그래서 당시의 어휘력이 부족했던 나는 책에 집중하며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다. 블루는 로맨스 소설이라는 장르를 좋아하게 된 계기였다. 그리고 서점에서 이 책을 보자마자 용도가 떠올랐다. 어디든 가지고 다니며 잠시 시간 날 때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러나 읽다 보니 술술 넘어가서 어서 읽기를 중단했다. 벌써 180페이지를 넘겨 절반에 다다랐다. 나머지는 아껴 읽을 참이다. 또한 츠지의 또 다른 에세이, 내가 맛있는 하루를 보내면 좋겠어도 읽고 싶어졌다. 이번 여름을 선도하게 될 책들의 컨셉은 딱 이거다. 잠시 동안 집중하며 몇 페이지만에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에세이들. 이게 쇼츠를 대신한다. 그리고 한번 책장을 넘기면 중단하기 힘든 연작 스릴러 시리즈. 목표를 정했다. 밀레니엄 시리즈를 다시 읽기로. 도시의 마지막 여름, 이 책은 사람 참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다. 책의 주인공들은 어떠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기분을 전달하고 사건 속으로 빠져버린다. 왜 이럴까 싶은 허무하고 무기력한 슬픈 기분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희생이랄까?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마치 탈출구 같은 깨달음이 있다.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 그 변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된다. 이 책을 연속해서 2번 읽었다. 영화와 책은 이 지점에서 다름이 있는 것 같다. 영화를 바로 이어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책은 바로 다시 읽기 시작한다. 영화는 또 보고 싶은 것이고, 책은 다시 보고 싶은 것이다. 영화는 한 번 더 느끼고자 하며, 책은 지나가 못 느낀 것을 찾고자 한다. 영화는 자동이고 책은 수동이다 보니 의외로 그 차이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사실 둘은 같다. 영화도 다시 보고 모르던 것을 발견한다. 사실 영화와 책은 인지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차이는 서로 또 각각의 매력이다. 물론 좋은 작품에 한해서이다. 도시의 마지막 여름의 자세한 설명은
리뷰를 통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고. 다른 의미로 다시 보아도 정말 예쁜 디자인의 책이다. 최근 시작된 독서 경험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세계 고전 문학을 읽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당연히 짧은 소설 위주로 시작하고 있으며 그래서 가장 먼저 잡힌 책이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이었다. 그리고 작가 잭 런던의 완성되지 못한 유작이 바로 암살 주식회사였다. 1910년 3월 11일 오늘의 주인공 잭 런던은 당시 무명 작가였던 싱클레어 루이스에게 $70를 주고 14개의 얼개 혹은 줄거리를 당근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인공인 잭 런던은 중요하지 않다. 20년 뒤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는 것은 싱클레어 루이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가 당근한 14개의 줄거리는 완전 득템인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암살 주식회사가 끼어 있었다. 이 미친 경우의 수. 그런데 잭 런던은 이 책을 200페이지 근처까지 쓰다 포기한다. 결말을 논리적으로 끝맺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시간은 50여 년이 흐른다. 1963년 가을. 추리소설가인 로버트 L. 피시가 잭 런던의 뒤를 이어 마무리한 암살 주식회사가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소설을 완성하기 위해 잭 런던이 남긴 메모와 잭 런던의 두 번째 아내인 차미연 런던이 구상한 결말이 함께 수록되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인을 처단하는 것은 정의 구현인가, 또 다른 범죄인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소설가이자 대중잡지 소설 황금기의 개척자 잭 런던조차 아무리 짓지 못한 딜레마다. 라고 설명에 써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잭 런던은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로버트 L. 피시. 그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다. 그러니까 잭 런던의 이름으로 발표된 암살 주식회사가 실은 각 시대 노벨상 수상자들이 5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주거니 받거니 하며 콜라보레이션한 작품이라는 것. 잭 런던이 그 사이에 끼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다. 그래도 잭 런던은 정말 좋은 작가이고 싱클레어 루이스와 로버트 L. 피시보다 재미있는 글을 쓰는 작가이다. 야성의 부름만 보아도 그렇다. 물론 이번에 읽은 책 암살 주식회사도 그렇다. 악인을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단하는 일을 하는 암살국. 주인공인 드라고밀로프는 어느 날 암살국의 수장인 자신을 처단해달라는 의뢰를 받는다. 자신의 조카와 결혼할 남자친구로부터. 그보다 이 책을 읽는데 가장 도움되는 것이 초반의 인물 관계도이다. 이거 몇 개만 깨우치고 읽으면 그 뒤는 장담컨대 페이지 터너가 뭔지 경험하게 된다. 이반 드라고밀로프. 윤리적 살인을 행하는 암살국의 보스. 사무실에 앉아 의뢰를 받는 사무직이지만 숨기고 있는 힘과 기술이 있는 찐 보스다. 동시에 세르기우스 콘스탄틴이라는 이름도 쓴다. 이 이름이 중요하다. 스포 아니니 꼭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그루냐 콘스탄틴. 드라고밀로프의 조카. 삼촌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동시에 드라고밀로프의 처단 의뢰인인 윈터홀의 애인이며 둘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윈터홀. 성실하고 정직한 엘리트 사회주의자. 그루냐 콘스탄틴의 애인이자 드라고밀로프의 처단 의뢰인. 당시에는 그가 자기 애인의 삼촌인지 몰랐다. 심지어 윈터홀은 악역 포지션도 아니다.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이라 할 수 있고 이외에 하스를 포함한 수많은 킬러들이 출연한다. 그러므로 이 셋을 제외한 모두는 킬러라 생각하며 읽으면 수많은 난관들이 한 번에 정리된다. 이 책을 액션 스릴러 장르로 읽으면 주인공 이반 그라고밀로프의 본 시리즈 3부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인문학 장르로 읽으면 윤리와 도덕에 관한 끝없는 킬러들의 회의에 마치 철학서처럼 읽을 수 있다. 이 책 속에는 수많은 책들이 출연한다. 그러나
정작 그 책들과 상관없이 비슷한 느낌의 책으로 찾아보면 의외로 닐 셔스터먼의 수학자 3부작이 떠오른다. 혹은 잠 오지 않는 소피의 세계의 느낌도 있다. 나는 레디 플레이어 원을 책으로 읽지 않았다. 당연히 영화로 보았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바로 그 영화. 백투더퓨처의 자동차와 티라노, 킹콩이 출연하는 메타버스에서 마지막에는 RX-78-2 건담과 메카 고질라가 나와 싸우며 롤과 오버워치의 캐릭터들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덕질이 형형 끝에 얻어진 숭고한 레트로 오타쿠 정신이 현실 세계를 구한다는 이야기다. 그냥 오락영화로 보아도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여 마치 분노의 질주 시리즈 정도는 되는 액션 영화적인 감흥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영화를 정말 재미있게 보았는데 이 편을 영화가 아닌 책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은 영화가 원작을 따라주지 못하거나 혹은 원작에서 영화로 넘어가며 생략된 부분이 많을 테니 당연히도 원작은 영화와 사뭇 다를 것 같았다. 레디 플레이어 2는 분명 레디 플레이어 1의 후속 작품이니 생략되었거나 변한 것이 있다면 시리즈의 속편인 이 책으로는 전혀 이해 못할 구석이 잔뜩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책으로 이 편을 맞이하는 리스크였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읽기 전에는 몰랐던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 레디 플레이어 시리즈의 작가인 어니스트 클라인은 빅픽처, 파리 5구의 여인, 리빙 더 월드, 모멘트, 빛을 두려워하는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더글라스 케네디와 동급 수준의 글을 쓴다. 영화던 책이던 1편을 보고 말고와 상관없이 이 책은 미쳤다. 따로 독립적으로도 그 재미를 찢었다. 나는 지난번 700페이지의 케미스트를 통해 실패의 아픔을 느꼈다. 케미스트 말고 500페이지의 이 책을 읽길 권장한다. 책은 두껍지만 재미가 길다. 무더운 여름임에도 그 더위를 잊을 만큼 혹은 그 이상 빠져들게 될 정도로 재미있다. 더하여 영화와 톤과 분위기가 같아 1권인 레디 플레이어 1을 책으로 읽지 않고 영화로 본 뒤에 이 책을 읽어도 몇 가지 달라진 점은 있을지언정 큰 어려움이 없다. 첫 장부터 영화에서 바로 이어지는 느낌이다. Jesus! Oh God! Oh Jesus! God! Oh, Mary, Mother, Jesus of Nazareth!